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은 삼성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돈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서 말이죠. 그런데 삼성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팔 물건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주문서는 산처럼 쌓여 있고 올해 영업이익은 200조 원을 향해 달리는데 정작 창고는 텅 비어 있는 거죠. 1년 사이에 가격을 95%나 올렸습니다. 그래도 고객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렸죠. 애플도 구글도 아마존도 제발 우리 물량 먼저 챙겨달라며 읍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겁니다. 이 기이한 역설의 중심에는 HBM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시장의 질서마저 다시 쓰고 있는 괴물이라는 겁니다. 공장은 풀가동 중인데 시장엔 물건이 없습니다. 돈은 쏟아지는데 살 수 있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이 모순이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돈을 쓸어 담을수록 우리 스마트폰 가격은 오르고 투자 시장은 요동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풍요 속의 기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이 구조에서 진짜 승자와 피해자는 누가 될지 오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의 시작,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평범한 D램 한 조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도대체 범용 D램 가격이 왜 1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한 걸까요? 1장, 평범함의 배신, D램 값이 미쳤다.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충격의 배후, 사실 반도체 창고에 있습니다. 1년 만에 D램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 현상을 D램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안 와서 작물이 사라지듯 공장은 돌아가는데 시장엔 물건이 없는 겁니다.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무섭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평범한 물건을 만들기를 멈춰버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같은 공장, 같은 시간, 같은 인력으로 더 비싼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기업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가격, PC 가격, 서버 가격, 전부 반도체 가격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삼성이 범용 D램을 줄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채운 훨씬 강력한 무언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는 일반 D램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먹어치우고 훨씬 많은 돈을 뱉어냅니다. 공장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이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이 괴물의 이름, 이제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HBM, 고대역 퐁괴물이, 이 낯선 단어 하나가 어떻게 삼성의 공장을 점령하고 D램 가뭄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2장, HBM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블랙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HBM이 딱 그렇습니다.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는 일반 D램을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아 만드는 초고성능 반도체입니다.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문제는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 개의 HBM을 만들기 위해선 일반 D램의 몇 배에 달하는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재료도 시간도 공정도 훨씬 더 많이 잡아먹는 거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HBM을 만들기 시작하면 시장에 풀리는 일반 D램 숫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삼성 입장에선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HBM 하나의 가격은 일반 D램의 수십 배에 달하니까요. 같은 노력으로 훨씬 큰 돈을 버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급이 주니까 남아있는 일반 D램 가격은 폭등하고 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HBM을 쓸어가면 쓸어갈수록 일반 소비자 시장은 더 메말라가는 거죠. 블랙홀의 중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HBM이라는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빨려 들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다름 아닌 애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은 기업이 삼성 앞에 두 손을 든 사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장면을 공개합니다. 과연 애플은 왜 굴복했고 그 굴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3장, 콧대 높은 사과, 애플의 굴복. 전 세계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무서운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애플입니다. 단가 1원을 깎기 위해 협력사를 수십 년째 쥐어짜온 기업이죠. 그 애플이 삼성의 가격 인상 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 확보율이 60%까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만들고 싶어도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물건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애플의 처지가 딱 그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 기업이 반도체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협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의 권력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선언입니다. 공급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도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삼성에게 사정하는 기업들이 줄지어 서 있다는 것이 과장이 아닌 거죠. 삼성은 지금 이 기회를 냉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납기를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직접 정합니다. 시장의 심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공장을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왜 생각처럼 쉽지 않은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7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삼성에겐 황금창살이 되는지 제2막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4장 2027년 무너뜨릴 수 없는 벽.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 또 1년이 걸립니다. 즉, 지금 당장 삽을 꽂아도 실제 효과는 3년 뒤에나 나타난다는 거죠. 반도체 시장의 공급은 절대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올 물량은 이미 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선금까지 치르며 예약해둔 물량이라는 거죠. 그것도 전부 차세대 HBM4 생산형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D램 따위는 이 계획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7년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수학적 현실이라는 거죠. 이 숨막히는 공급 부족 구조가 삼성에게는 황금창살이 됩니다.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 돈을 끝없이 찍어내는 감옥인 셈이죠.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도 지금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함께 잠긴 황금 감옥인 겁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가격은 오르고 삼성의 금고는 더 빠르게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감옥 안에서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시장이 속삭이는 숫자 하나, 영업이익 200조 원.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5장, 영업이익 200조 원, 신화의 시작. 200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이니 삼성 혼자 국가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불과 2년 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삼성이 지금 200조 원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 놀라운 반전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범용 D램 가격 폭등, HBM 판매 급증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이익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 거죠. HBM 한 개의 가격은 일반 D램보다 수십 배 비쌉니다. 그 HBM을 아이폰 하나에 수십 개씩 붙여서 씁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마다 그 칩을 수천 개씩 박아넣고 있는 거죠. 삼성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제조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 위에 자리 잡은 반도체 중앙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하려면 반드시 삼성을 통해야 한다는 거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냅니다. 삼성은 지금 HBM을 찍어내며 그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삼성이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주가를 흔들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사의 도전, 이런 노이즈들이 있어도 실적 모멘텀이 전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숫자 앞에서 공포는 힘을 잃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이 이 황금알을 남는 구조를 엔비디아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삼성은 이미 그 답을 준비해뒀습니다. 엔비디아를 넘어선 플랜 B, 지금부터 그 영리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삼성이 조용히 구축하고 있는 고객 다각화 전략. 이것이 2027년 신화를 단순한 거품이 아닌 구조적 현실로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6장, 엔비디아를 넘어선 플랜 B. 한 명의 큰 손님에게만 의존하는 사업,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십니까? 그 손님이 떠나는 순간 전부 무너집니다. 삼성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삼성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고객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번 손님이라면 이제 2번, 3번, 4번 손님을 줄 세우는 작업을 마친 겁니다. 가장 주목할 움직임은 AMD입니다. AMD의 차세대 AI 칩 MI450에 삼성의 HBM4가 대거 탑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에 맞설 AMD가 삼성과 손을 잡기 시작한 거죠.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은 자체 AI 칩인 TPU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TPU 안에도 삼성의 HBM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열리고 있는 거죠.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칩 트레이니엄과 인퍼런티아에 들어갈 메모리, 그 공급망 안에 삼성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객사가 다양해진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의 협상력이 하늘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고객이 삐져서 나가려 해도 대기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이제 삼성 앞에서 의리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을 쥐어짜던 빅테크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삼성의 무기가 HBM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인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입니다.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삼성의 발목을 잡아온 그 낸드가 지금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던 효자의 화려한 부활, 그 반전 드라마가 삼성의 실적에 어떤 날개를 달아주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7장, 잠자던 효자, 낸드의 화려한 부활. 밉다고 내칠 수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삼성에게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몇 년째 적자를 내며 전체 실적에 찬물을 띄얹어온 골칫덩이였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낸드 플래시 시장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삼토막 나며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기업용 낸드 사업에서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낸드가 돌아왔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과 몇 분기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도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AI가 커질수록 저장 공간도 같이 커지는 거죠. 결국 AI 열풍이 HBM과 낸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살려낸 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선물을 하나 더 받은 셈이죠. 지금 삼성의 실적 구조를 보면 완벽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HBM이 앞에서 거침없이 달리고 낸드와 범용 D램이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는 형국입니다. 쌍끌이 트롤어선처럼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인 거죠. 한두 가지 리스크로는 이 실적 흐름을 꺾기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딘장, 미중 갈등, 환율 변동성 이런 노이즈들이 있어도 이 탄탄한 기초 체력 앞에서는 일시적인 파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삼성의 구도에도 단 하나의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자본도 아닙니다. 답은 바로 수율입니다. 이 한 단어가 반도체 전쟁의 진짜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는 것,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8장,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의 함정. 세계 최초, 이 네 글자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이 타이틀은 절반짜리 승리에 불과합니다. 먼저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해도 불량률이 높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수율의 세계입니다. 수율이란 쉽게 말해 정품 비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제품이 몇 개냐는 거죠. 이 숫자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삼성이 HBM3E에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기술은 있었지만 수율이 따라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SK 하이닉스에게 왕좌를 빼앗겼죠. 지금 삼성이 HBM4에서 가장 공들이는 것도 바로 이 수율입니다. 세계 최초 개발보다 안정적인 대량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2027년까지 이어질 메가 사이클, 그 긴 싸움에서 진짜 승자를 가리는 건 보도자료 한 줄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품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납품했느냐, 그 숫자입니다. 삼성이 수율을 접는 순간 2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거기에 낸드 흑자 전환과 범용 D램 가격 폭등까지 더해지면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죠. 삼성의 200조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인 버품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라 보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거대한 흐름은 삼성 주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맡긴 연금, 우리가 투자한 ETF 안에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5년 후의 자산 격차는 그 차이에서 시작될 겁니다.